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께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셔야 되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출된 정보로 휴대폰이 복제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훔쳐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금융 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심 정보라고 하면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값하고 그다음에 인증 키,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 키일 겁니다. 그다음에 기기 식별번호라고 해서 IMEI가 있고요. 근데 지금 노출된 정보, 그러니까 확인된 정보만 가지고 금융계좌 교란이랑 연결시키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든가 OTP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 피해로 연결될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출된 것은 그 유심의 어떤 고유 번호, 고유 식별 번호와 관련된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제 주로 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라든지 혹은 뭐 카드 번호, 그리고 뭐 금융 어떤 그 사이트의 인증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은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동통신사가 해킹을 당한 거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건 IMSI 값,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 키 값 두 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께서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에다가 공인인증서라든가 기타 정보를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본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것이지 통신사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심에 저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통신사 서버에 저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출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방금 이제 인증키가 이제 유출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인증키는 뭔가요? 보통 휴대폰이 통신사에 물릴 때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식별번호, 그 다음에 인증키,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 식별번호, 이 세 가지를 매칭시켜서 일치하는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유출된 걸로 확인된 것은 가입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입니다. 인증키 그렇게 두 개만 이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심은 복제될 수 있으나 휴대폰 단말기 기기는 복제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SKT가 거의 90% 넘게 가입을 한 걸로 알고 2,400만 명 넘게 이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복제폰이나 좀비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복제폰을 개통해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믿어도 된다는 거죠, 유심 보호 네. 서비스를? 뭐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걸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로밍이 아직은 안 된다던가. 14일이면 다. 예, 14일이면 완료되나요? 예. 예, 그리고 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유심만 갖고 가서 기기 다른 걸 사 갖고 그냥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럴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기기 변경 자체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불편해지죠. 거잖아요. 네. 예, 예. 새 기기를 내가 쓸 수는 없죠. 그 맞습니다. 유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없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한데, SKT를 포함해서 우리가 통신 3사 모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 점검이라든가 혹은 뭐 입법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 거나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포인트가 일반적인 통신사 해킹을 보는 거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동통신사를 해킹한다라고 했을 때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CDR 기록입니다. Call Detail Record라고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랑 어디서 통화했다. 그 통화 기록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작년 말에 미국에서는 최소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도 해커가 노렸던 것은 CDR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출이 됐다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금융 피해 쪽으로 너무 집중돼 있는 건 조금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ISMS를 말씀하셨지만 ISMS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보안 점검 제도입니다. 모든 기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특정 기업에 높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 기준 위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등 몇몇 나라들은 통신 회사들에 관해서는 별도 법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액트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통신사가 지켜야 될 규정들을 한 150페이지 분량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총 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통신사들을 위한 별도의 보안과 관련된 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아까 ISMS라고 하셨나요? 그것 외에 훨씬 수준이 높은 통신사만을 지금 위한 제도를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ISMS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해킹에 뚫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SMS라고 하는 건 보안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최소한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사항들을 언급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은 그 ISMS 받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권고받습니까? SKT 유영상 사장님 예. 어떻습니까? 이 ISMS에서 권고받는 것 이상의 보안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정환 부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 예, 주세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최고의 조건이 아니고 최소 정도의 수준이고요. 저희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보안 시스템 수준으로는 이런 악성 코드나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악성 코드나 해커들의 침투 수법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킹 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에 나온 외국의 이동통신사 해킹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통 이동통신사를 공격하는 해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적으로 든든한 어떤 뒷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킹 시도도 보통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신사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해커들이 단순한 어떤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라기보다는 아주 거대한 어떤 세력의 후원을 받는 국가 같은 그런 어떤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대 해킹 조직이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보통 해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만큼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킹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졌다거나 혹은 금융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어떤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민관 합동조사단은 1차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피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총 6번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빨리 끝마친 경우는 한 20일, 또 시간이 걸린 경우는 한 3달 정도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민간 합동조사단 결과는 한 1, 2개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우려하니까 또 민간 합동조사단이 중간에 발표할 일이 있으면 투명하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는 없고 지금 이제 한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시면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조사가?
뭐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강 차관님 혹시 예. 일단 피해가 우려가 되는 서버들이 현재 33,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4차례 조사를 했고 4차례 접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지국까지 하드웨어 서버까지 합치면 굉장히 40만 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부분을 한번 중간 보고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척률을 전체 퍼센트로 획일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관님께 한번 다시 또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해킹 사건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위약금 면제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징벌적인 어떤 페널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에 대한 문제는 있었고 위약금의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의 성실이나 고의 과실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2012년하고 2014년에 있었던 KT에서 한 1,850만 건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리고 2023년에 LG플러스에서 또 한 29만 건 정도의 고객 정보 유출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아닙니까? 과징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도 뭐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 위약금 문제보다는 손해배상하고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사건하고 이 사건들이 유사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SKT가 해킹이 당한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해서 뭐 좀 늦었지만은 키사와 뭐 개인정보위에 보고를 했고 신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KT와 LG플러스는 해킹이 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 사례가 같이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건은 이 건대로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한 29만 건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뭐 통화 기록 같은 것들 한 3테라바이트 정도가 이제 해킹이 됐던 그 내부 문건이 그 다크웹에 올라왔어요. 당시에 중국의 아이순이라는 해커 조직이 이제 해킹을 했는데 그 내부자가 이것을 다크웹에다가 올렸어요. 이 정보 3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정보를. 그래서 이제 인지가 된 거죠. 해킹이 된 것이. 그때 당시에 과기부와 키사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출이나 내용들을 확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유출 정황이 기업 자체가 유출 정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크웹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스스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자료가 유출된 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어떤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원래 원칙대로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어떤 해킹 사고들 관련해서 좀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강제조사 조항이 오히려 신고를 위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되 기본적으로 침해의 확산 문제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과 내용이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KT하고 LG플러스 사건을 보게 되면은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서 한 수십억 정도까지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어떤 위약금 면제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약금 문제의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단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6년에 삼성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에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이고 이건 이 통사의 사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정말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혹은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커들이 이런 어떤 상황을 악용을 해가지고 기업에다가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하게 되면 기업이 여기에 굴곡을 갖고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해커들에게 아주 보기 좀 살짝 먹잇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의원님, 사실관계 조사와 이 사건에 대한 현황 조사에 다른 고려보다는 우선 해킹의 피해가 없는지, 감염 서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발생이 없는지 거기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대잖아. 여기는 다 15분 정도인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딴소리 하고 네, 그런 우려 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예.